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린스터디가 함께하는 국민 애널 프로젝트 10만 금융전사 만들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인들을 저희 채널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가 분석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빨간 펜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직접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한국사 석사과정 전공하고 있는 송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도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많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근현대사 전공하고 있고요. 그 네. 중에서도 이제 일제강점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제강점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울컥울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그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제가 사실 학부는 또 경영학과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대외활동 같은 걸로 독립운동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우리나라 네. 독립국인데. 그렇죠. 지금 독립국인데 네. 그 독립운동 관련된 그 기념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 3.1운동 100주년 관련 기념 사업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안중근 의사나 뭐 그런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쪽에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부가 이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한 바로 옆에 경고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그쵸. 김구 선생님이 흉탄에 그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그쵸, 역사적인 안중근한테. 장소가 있는데, 한국사, 그것도 근현대사, 그것도 일제강점기를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교에서 대외활동 같은 걸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는 좀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막상 또 들어가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주식에 요새 투자나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네.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도 그 일제강점기 내에서 이제 식민지 조선 내에서 주식 투자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일본이 영국과 손을 잡으면서, 네덜란드와 그렇죠. 영국과 손을 잡으면서 네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대해졌고, 영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그 해군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그래서 힘이 셌기 때문에 결국 그런 국제 정세를 따져보면은 개방을 잘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육적인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그 전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통신사본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 통신사라고 하면은 문화사절단인데, 문화사절단은 뭐냐면 미개한 국가에 보내는 문화사절단,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 같은 경우 네네. 우리는 근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한 그쵸,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사실 경제하고 떨어질 수 없는데, 맞습니다. 일문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를 배제하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좀 근데 많죠. 네. 예, 주식 투자를 해보면 조금 그 결이나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그 조금 힘의 원리라는 게 결국 많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는 더 이제 국제법이나 그런 것도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냥 인문학만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는 조금 확실히 약간 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투자나 이런 거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더라도 확실히 뭔가 그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정확하게 그 망국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제국이나 그때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나이브하게 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정원님은 투자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투자는 사실 이제 저도 약간 코로나 포모의 희생양인데요. 약간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4월쯤에 이제 적금을 갱신하러 한 은행에 갔는데, 저도 원래 이제 아예 그냥 이런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것도 집에서도 그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은행에 가보니까 이게 그래도 옛날에는 한 2, 3%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거예요. 몇 예. 년도 막 그 심지어 훨씬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작년에는. 예. 와 이거는 진짜 안 하면은 너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6월에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점에. 네 완전 고점에 시작했죠. 네, 그래서 3,300. 맞습니다. 야, 그래서 언제 다시 올까 그 3,300. 네, 그래서 네. 그때 좀 뭐 코스피 지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어떤 삼성전자랑 거였을까요? 카카오 딱 두 개 샀는데 아, 봤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이는 안 떨어졌잖아요. 이번 연도 1월에 적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카카오가 너무 그쵸, 많이 카카오 떨어져서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카카오는 도저히 답이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어떻게 나오긴 했는데 네. 와 이거는 카카오 떨어진 거 보니까 공부 안 하면 무조건 죽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번 연도 1월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네. 가장 간단한 그런 책들부터 좀 읽고 어. 그리고 이제 각도기님 자주 옛날에 나오셨던 3%좀 많이 보고 네. 그 3% 보면서 또 이제 각도기님 방송도 보면서 요 린스터디는 한 지금 5월 포함해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러니까요. 조금 연결이 좀 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왜 피터 린스 같은 거 책 보면은 주변에서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아무리 봐도 주변에서 연결- 찾은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핸드폰 네. 쓰고 있고 아, 카카오를 삼성전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뭐 하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찾은 거는 맞아요. 그건 맞죠. 네. 근데 또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근데 뭘 잘못한 것 같으세요?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요. 네. 저는 뭐 제일 잘못한 건 결국에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뼈저리게 사실 그때는 이게 뭐 주식 뭐 공부한다고 되겠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산 거거든요. 결국 근데 지금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공부를 하면 조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공부를 그나마 좀 해본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 처음 매입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가서 좀 저니까 스스로는 좀 이렇게 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때려도 되는 거잖아요. 남을 때리는 게 아니니까. 왜 때려요? 왜? 아니 그래도 너무 네. 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데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증시각도 TV 맨날 봤다면서요. 내가 내 그때는- 캐치프레이즈가 뭔데? 그때- 저희 쪽 캐치프레이즈 최고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제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가장 자주 했던 캐치프레이즈 다치지 말라고 공포. 하면서. 공포의 아니야. 우리 구독자 아니시구나. 저 맨날 보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잖아요. 그렇죠. 그거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 저희 많은- 열성 구독자 아닌 것 같은데. 저 오늘도 그 코인 빠진 거 많이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저 맨날 듣고 있어요. 심지어 그 구독자분들이 와서 저보다 저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정말 깜짝 놀래요. 1년 반 동안 단 한 개의 영상도 빼놓지 않고 다 봤다 그래서 진짜. 제가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네. 보는데 예. 네.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열심히 보라는 게 아니고. 네. 자, 그 이후에 투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 1월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일단 책들을 조금 유명한 것들을 좀 많이 보기 시작했던 어떤 것 거?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자나 피터 린치 그 돌아다니는 월가 영웅들? 네, 월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책인 투자의 태도라든지 이제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빨리 절판돼야지. 민망해 죽겠네 그거.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그 책? 네네네. 쉽지. 네네네 쉽게 완전 쉽지 뭐.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살다 보면은 네. 기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다 꺼내서 볼만한 바이블이 아니에요. 좀 과찬입니다. 제가 지은 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최고의 책. 아니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책 보셨어요?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 이런 거? 이런 거 아직 못 봤어요. 이런 것도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전이 있거든요. 네. 50년 넘게 살아남은 책들 있잖아요. 제시 리버모어의 책은 뭐 주식 투자하는 법도 있고 어느 투자자의 회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그거 다 50년 정도 살아남은 네, 1970년인가에 네, 원본이 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 남은 책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들은 꼭 먼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예. 그러면 주식 관련 책은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2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한 지 1년 됐고. 네.
투자는 1년 됐고 근데 사실 뭐 작년부터는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네. 생각 없이 한 거니까 예. 4개월 정도 투자하고 있다라고. 아니 그 몇 년 저금한 걸 그렇게 갖다 부으셨어요? 완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세뱃돈을 모아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네. 거의 지금 평생 모은 거죠. 아 그래서 그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어있죠. 작년 6월에 카카오를 넣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네. 카카오를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물도 좀 타고. 아 근데 그래도 물 탔습니까? 네, 좀 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물 타고 깨졌겠네 또. 더 깨졌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다행히 카카오 3전 다 안 사고 네. 그때 이제 또 그래도 또 해외 주식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존도 샀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그때부터는 그때 많이 올랐지. 네, 최고점으로 팔고 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엄청 깨지진 않았는데 네. 조금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 아 미국 주식에서 조금 수익을 얻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저 증시각도기 TV 이제 구독자니까 좋은 점 나쁜 점 증시각도기 TV에 한 얘기 꼭 하나씩 해주고 가셔야 돼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점은 일단 뭐 사실 모든 채널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느껴지는 게 뭐 이철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전문적인 내용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네.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너무 유익하고 네. 사실 운동하거나 뭐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듣지 않아도 운동하거나 샤워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막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인사이트를 거기서 많이 얻고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아쉬운 점이라고 굳이 꼽아본다면 네. 거의 없지만 네.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아직 너무 유명하시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네. 뭐 여쭤보고 그럴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프라인 세미나 뭐 그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런 거요. 이제 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참여하신 분 중심으로. 아, 네. 네. 왜냐면은 하면 꼭 가겠습니다. 그 맨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맨날 오시는 분. 아이디가 이제 예, 쫙 이제 외워졌어. 네, 그 네, 닉네임들이 다 외워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일단 그런 분들 우선으로 소규모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투자 설명회보다는 같이 놀자, 이런 그런 것도 너무 좋죠. 약간 팬미팅 느낌으로. 운동회 같은 거 하고 네. 또 자전거 좋아하시는. 그거 지금 네. 제 고객 중에서 자전거 저보다 더 잘 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미친 듯이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계좌가 제가 그랬어요. 50% 수익 나면은 네. 자, 저 한턱 쓸 준비하시고 네네. 저도 같이 할 테니까 네. 자전거 대회 한번 합시다. 자전거 대회. 자전거 대회 한번 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아 진짜요? 근데 아직까지 자 4월 말에 약간 플러스 났다가 네. 네. 5월 달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전문 투자자도 네. 항상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 투자자가 일반인들 투자하고 다른 건 뭐냐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좀 있고 우리가 성공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바탕으로 시간을 잘 이렇게 여기서 슬기롭게 버티면 네네.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가 경험을 통해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예,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 잘 안 잡거든요. 타이밍 잡은 사람이 거꾸로 잡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쵸.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꾸로 잡으셨잖아요. 그쵸. 완전 하이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아. 본인 잘못이 아니고요. 네.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 두뇌는 보니까. 제 책에서 제일 그나마 네. 읽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네. 네, 그 두뇌의 작용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짜깁기배해서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리가 네.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 책에서 아 진짜요? 어렵다고 그 부분이. 제일 약간 유리한. 그렇죠. 약간 학적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해 오신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DLENC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근데 이게 막상 보니까 여기가 그 서대문역 주변이잖아요. 지금 본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지금 DLENC 건물에 DLENC를 분석해서 오셨네. 근데 내리니까 익숙한 로고가 저기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 되게 따뜻했겠어요. 오늘 건물 들어오시면서. 요새 약간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다들 좀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약간 운명적이다. 라는 그러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분석을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가지고 있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분석한 거 아니고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맞습니다. 네. 해서 오신 거라는 점 제가 직접 혹시나 골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싸긴 싸죠 회사가.
엄청 싸고 그리고 요 일주일간 엄청 떨어졌습니다. 네. 거의 52주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알고 되게- 계셨을까요? 아 저요.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주식 네. 사놓고 안 계셨나요? 샀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럼 분석만 하시고 안 사신 거예요? 네, 아직 안 샀.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네. 원재료나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취약할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수익 나는 걸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근데 이렇게까지 쇼크가 많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살짝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DL 인씨는 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업종은 이제 건설 회사고 시가총액은 이제 이게 기준이 5월 1조 9천억입니다. 네, 네. 보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1조 9천억 많이 떨어졌고 현재 주가도 제가 아까 본 거 5만 1,400원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52주 최저가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DL 뭐 하는 데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대림산업에서 이제 건설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작년 1월에 재상장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DL건설, 뭐 오선랜드 뭐 이런 것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DL 인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대 지표가 있잖아요. PER이나 PBR인데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떨어져가지고 오늘 확인했을 때 3.75배, PER은 3.75배, PBR 같은 경우에는 0.52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부동산 그리고 주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새로 되면서 그 부동산 관련된 게 또 전 정부에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거기도 했고 그래서 공급에 관련된 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제가 물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네. 뭔가 목표를 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한 게 뷰가 좋은 집을 하나 가지는 네, 한 10에서 15년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나 건설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재밌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정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필연적인 미래, 올 수밖에 없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기업인지,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기업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DL 인씨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뭐 어떤 거 뭐 건설 아파트 짓는 건 알고 있겠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 토목, 플랜트이고요. 주택은 다들 아시는 그 브랜드 아크로 그리고 이편한 세상 브랜드 가지고 있고요. 매출비 중에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도 한 거의 20%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지은 게 이제 터키의 가장 세상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여기가 만들었고 그리고 유명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우리가 아는 그 국회의사당이나 그런 것들 다 과거 이제 대림산업 시절에 건설 시절에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해외에 이제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에서 플랜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7조 대 중반이고 네. 영업이익이 뭐 1조 근처 나왔는데 네네. 주가가 이제 2조도 깨졌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싸다. 네네. 이런 개념인데 네. 왜 1분기 실적 깨졌는지는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제 22년 1Q 관련된 IR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깎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특히나 이제 DL건설 그 자회사로 DLENC가 DL건설의 지분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뭐 영업이익이 막 90몇 %가 내려가서 지금 39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제가 그 리서치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 그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른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철근이 이제 전체 원재료에서 20%를 차지를 하고 레미콘도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21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철근 같은 경우에는 그 톤당 95만 원이고 레미콘은 6만 8천 원인데 지금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철근은 지금 114만 원이 돼 있고 레미콘 가격은 이제 11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 요것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까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설업체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한 2-30% 지금 시멘트 네. 가격 보시면은 레미콘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네, 철근도 한 10% 넘게 올랐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합산을 해보니까 한 2-30% 정도 오른 체감으로는 한 30% 올랐다고 현장의 네. 사람들은 얘기는 하고 있어요. 30%요. 네, 자, 이 회사를 왜 아까 선택했는지 얘기를 했고 이 네. 회사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가지 섹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퀄리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는 인물이고, 네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이렇게 4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3프로 TV를 제가 또 같이 자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하면 재밌다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구도를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퀄리티에서 주택 관련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분께서 이제 공약 때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공급 방식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을 연 뭐 50만 호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도 민간에게 좀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택에 있어서 조금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좀 예상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에는 그 주택 공급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전체 사회에 좀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주택 공급 부분에서 좀 향후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을 지으려면은 요 아파트의 브랜드가 결국에 중요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에 대한 그 브랜드 평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2등, 1등, 20년도에는 그 뭐 다방에서 조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4월에 나온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2등 아크로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서 2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서 DLENC가 그 파일을 좀 먹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주택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주택 부분은 아니고 전체 부분이지만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때 비해서 영업이익이 10%가 올라 10% 이상인 데는 DLENC가 유일한 거를 알 수 있고요. 왜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IR 담당하시는 상무분이 이제 유튜브 같은데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는데 본인들은 이제 이익 나지 않는 사업은 수주를 잘 하지 않는 선별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주택을 수주를 할 때도 어떤 형식으로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디벨로퍼 사업 그러니까 그냥 그 받아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디벨로퍼 사업이 좀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이 높은 영업 선별 수주로 이미 높아 있는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올리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주택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공과 디벨로퍼 차이를 잠깐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어쨌든 뭐 조합이나 그런 데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주면은 그냥 짓기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디벨로퍼는 땅을 사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고 그거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게 설계를 받아서 하면 사실 설계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직접 디벨로퍼 과정으로 하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영업 이익 측면에서 좀 이득이 있는 걸로 자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비즈니스 퀄리티는 이제 플랜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디벨로퍼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피드랑 EPC를 연계한다라고 IR 제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설계와 그리고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하고 조달하고 건설하는 요거를 연계해서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저도 뭐 사실 되게 처음 공부해보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걸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약간 요리를 할 때 그냥 레시피를 받아서 남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레시피를 짜서 한 요리를 좀 더 잘하고 좀 더 싸게 하고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도 이 피드와 EPC를 연계한 부분으로 많이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군데 정도 피드와 EPC가 연결된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그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도 조금 강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이 해외 수주가 네. 잘 되면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 회사한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해서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서 보면 네. 이 해외 사업 때문에 과거 경험을 보면 건설 회사라든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코피 터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10년대 초반에 엄청. 네. 근데 혹시 이걸 보시면서 네. 약간 의구심 가는 부분이 없으셨을까요? 의심 가는 부분은 일단 그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DLENC가 타 회사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주 실적이 조금 딸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가 지금 1.5조 원인데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조, 뭐 삼엔 같은 경우에는 3.5조 이래가지고 사실 저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이지 네. 뭔가 실질적으로 사실 변동성이 되게 많다고 그래야 네.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러시아 쪽이랑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에 있는 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스위프트 같은 네. 거 막혀가지고 그 돈도 지금 제대로 매출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 10년도에서 역사적으로 배웠던 그 건설사들의 경험이 이 원가율을 너무 높게 해서 너무 수주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경험 배웠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쨌든 이 해외 쪽은 확실히 뭔가 수주 계획과 실제로 그 계획이 현실화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음.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주식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이 주식이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싸. 그러면 일단 되게 매력적이고 게다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다음 내년도 실적이 되게 좋아. 그러면은 되게 매력적이죠. 그렇죠. 첫 번째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 대비 주가는 사실은 기반형 됐다고 봐야 돼요. 싸든지 안 비싸든지. 그렇죠. 맞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는 뭡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더 싸질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네. 기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더 싸질 수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싸질 수 없으려면요. 네. 싸질 수 없으려면은 향후에 이익이 더 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럼 이익이 네. 더 난다는 거는 언제적의 일이에요? 미래의 이익. 미래의 일이죠. 네네.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을 하려면 지금까지를 분석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체력이 있는 회사구나. 기업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체력이 있는 회사구나를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은 미래에 돈을 잘 벌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질문에 넣어놨거든요. 아, 네. 네, EPS 계산을 때려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 건설사는 수주 잔고나 네. 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잔고가 언제 매출에 잡히는지 그런 게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네, 자 보세요. 그 숟가락 만들 때하고 전자제품 하나 만들 때하고 네. 시간이 어떻게 걸릴까요? 숟가락이 훨씬 적게 걸리죠. 절개 걸리죠. 네, 네. 그러면 뭐냐면 품목에 따라서 시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가 아파트 한 개만 지어요. 음. 그럼 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몇 개월 정도 수준 네. 차이가 나봐야 뭐 땅을 파다가 뭐 이상한 게 나왔어. 네네. 이러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 회사는? 여러 개 하고 있죠. 그러면 네. 기간은 어떻게 되겠죠? 기간도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음. 혹시 투자 그 네. 사업 설명서 읽어보셨나요? 네네, 사업 보고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 너무 많던데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거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회사 매출의 네.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요. 네. 그러면은 주택 비중이 제일 크니까 결국엔 주택 그다음에 뭐 그 순서대로 하면 주택 토목 플랜트. 네, 네. 그렇죠. 네네. 그거에 각각의 음. 기간을 평균 잡아 때려봐야 되겠죠. 네. 기간에. 그 작업을 네.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네, 그 네. 작업을 해보셔야 되는 네, 거고 네. 그게 확정된 미래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국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지금 하나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국내 아파트에서? 뭐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 변수가 나온 거죠. 네네. 이 변수가 나오면 이 변수가 어떻게 할지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아파트는 예를 들어 2년 반에 지어, 3년에 지어 이러면 그러면 돈이 어떤 흐름으로 그 원청 업체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는지 그거를 따져보고 그래서 마진율이 총 얼마가 되는지 네. 따져보고 그러면 매출과 그 비용을 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불거질 사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쵸. 과거에는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 똑같아요. 해외 플랜트, 네. 해외 그 토목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구분이 네. 되는 거죠. 음. 안 그러면 네. 애널리스트이 말하는 거냥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투자하면 참 어려워져요. 그쵸. 확신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아니면 너무나 명백하게 싸든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내년에도 1조 5천억 벌어. 근데 1조 9천억이야. 1조 5천억 버는 거의 확실해. 근데 잘 못 벌으면 1조는 벌어. 이런 개념? 그러면은 약간 어렴풋하더라도 워낙 네. 좋은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일컬어 안전 마진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정해진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의 하나는 원가. 그쵸. 떴죠. 네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원가도 있고 그 앞에 이 CCUS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네. 결국에 여기서 그 건설사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면은 뭐 CCUS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도 자료 같은 걸 엄청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CCUS는 그 네. 저거죠. 탄소 포집하고 네. 사용하고 저장하고 네. 하는 기술인데 그런 걸로 하겠다라고 이번 연도 뭐 3월에 되게 많이 신문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보면은 막 24년까지 누적 그 매출을 1조 내고 그리고 25년부터 이제 계속 1조씩 낼 거고 그리고 2030년에는 뭐 2조까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CCUS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과기부 자료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면 뭐 25년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2040년에 뭐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DLENC가 어떤 기술적인 그 해자를 가지고 있나?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성장성을 가진 거를 하고 그리고 매출을 어느 정도 내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매출이 실질적으로 달성을 가능한지가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 그리고 설사 그 매출을 달성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어쨌든 매출이 나와도 이게 적자가 나면은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익률이 남을 만한 그 산업인가라는 의문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건 탄소 포집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래 기술이잖아요. 네. 미래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데 다가올 미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매출과 이익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 되면 잘 풀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성장성이잖아요. 네. 건설업체들은 성장성이 없는데 성장성 사업들을 잡을 거냐 말 거냐는 개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옵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주식 투자할 때. 네네. 이거는 주력으로 삼지 말고 옵션이야. 음. 근데 이 옵션이 작동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어. 네네. 하면 이거는 밸류에이션 측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빼고. 지금 빼고 하는 네, 거예요. 해야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꿈을 먹으면 음. 그걸 밸류에이션 측정에 넣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상당히 부실해지는 거예요. 안전 마진이 약해지면서 그렇죠. 다리의 기둥이 네. 약한 기둥으로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항상 확실하게 싼 주식을 하라 하는 네. 간단한 논리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전마진이 많은 쪽에 있어야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꿈을 먹으면 꿈 먹다 체한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이미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몇 개월간 보고 있잖아요. 작년 그렇죠, 연말 그렇죠. 이후로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옵션 처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뭔가 성장성 같은 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건설사가 그 계속 10년 동안 계속 그 멀티플이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DLNC 말고 다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플랜트고 또 하나가 이런 뭐 친환경 사업들 다른 데도 다 하나씩 뭐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가장 메인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찾으신 약점은 없으세요? 건설업 전체의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건설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 산업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 계신 이제 건설업을 하신 분 그 리포트를 읽어 보면은 약간 어쨌든 시크리컬 사업이잖아요. 순환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 순환해야 되는 사업이 순환을 멈춰가지고 뭔가 투자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배표에도 있지만 뭔가 영업이익은 계속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는 이 그 멀티플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조금 전체적인 건설업 문제에서 조금 생긴 문제가 DLNC도 결국에 벗어날 수 없는 늪에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시장 들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너무 네.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높으면 신경 네. 쓰는 꼭 신경 써야 되지만 음. 너무 낮다 이러면 뭐 물론 따져봐요. 왜 낮은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내둬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약점 있습니까? 그 해외 플랜트가 어쨌든 그 멀티플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에 피드랑 EPC를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피드랑 EPC를 연결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 같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피드랑 EPC를 연결할 수 있는 경험도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제가 뭐 다른 건설사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GS건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DL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에 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해외 플랜트가 그 멀티플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요거는 그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은 과거에 얘네가 좀 영업적으로 많이 좀 뚫어놓은 게 있나 그런 거를 보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것도 공허한 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수주돼서 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수주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뭔가 이번 연도에 다 하면은 그 상무님이 유튜브에서 나온 거 들어보면 한 7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러시아의 비중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 같은 경우에도 언제 들어올지 좀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해외는 참 변동성이 좀 많고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지 않나. 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그러면- 투자를 네. 하게 만드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연 투자 전문에서 그 네. 나와가지고 책 하나 하셨잖아요. 그 책 이름이 뭐였죠? 딥밸류. 네, 거기서 제가 이거는 정말 정말 좋은 인사이트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결국에 그 워렌 버핏이나 사람이 이렇게 쭉 가면서 투자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그 페어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조금 훌륭한 기업을 페어한 가격에 사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각도기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라고 한 게 워렌 버핏이 이제 싼 기업을 사면 다 사버려야 되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싼 기업을 사도 뭐 아무런 그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더 수익률 같은 것도 봤을 때 결국에는 페어한 기업을 싸게 샀을 때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강점도 있지만 어쨌든 강점이라고 얘기되는 것들 뭐 해외 플랜트나 뭐 CCUS나 그런 것들이 아직 막 잡히지 않는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다 날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매출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부분에서 네. 뭔가 완전한 뭐 확고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아크로나 이편한 세상 같은 브랜드나 시공이나 그런 것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조금 페어한 기업인데 지금 이번에 그 어닝 쇼크 나면서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그 원자재 상승이 좀 잡히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더 떨어진다면은 어쨌든 여기가 근본적으로 제일 많은 매출을 하고 있는 그 주택 그 펀더멘탈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좀 페어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산다라는 아이디어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결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바이보다는 홀드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홀드를 하면서 조금 더 싼 가격이 점점 더 된다. 물론 그게 예측이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싸고 비싸고 싸고 안 싸고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통적인 안전마진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있잖아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빼서 3분의 1을 곱한 게 시가총액보다 높은 네. 그걸로 봤을 때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5만 원대 초반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사실 상대적인 지표 뭐 PER이나 PBR로 봤을 때는 아주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초보자 역사적으로 입장에서. 알아보셨나요? PER이 몇 배부터 몇 배 사이에 움직이는데 현재는 몇 배더라? DL은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런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네네. 네, 그런 걸 확인해서 예를 들어 이 회사는 PER 3배에서부터 10배에 움직인다. 네네. 근데 지금 3배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고성장 기업 예를 들어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사실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그렇죠. 그려봤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회사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싸잖아요. 비행기 회사들 보면. 그래서 너무 싸.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유사업종, 건설업종의 평균 네네. PER 회수가 얼마였는지 네. 어차피 평균 회계라는 개념들이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니면 또는 이 회사의 평균 회계라는 것을 작동시켜 봤을 때 현재 PER이 이 회사의 역사적 평균 PER보다 낮느냐 높으냐 그걸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가격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가격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목표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를 만드셔야 되냐면 매출이 얼마가 될지, 이익이 얼마가 되고 네네. 이익률이 얼마가 될지. 그게 그거 너무 뽑아보셨나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적어놨는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해봐야겠네요. 수주를 보고 네. 몇 년도까지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네. 어렵네요. 건설사. 그러면은 네. 그렇죠. 수주 산업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이던스라는 걸 줍니다. 네네. 네, 가이던스를 주는데 뭐 초보자들은 가이던스를 보면서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 가이던스를 보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안전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할인을 좀 해야 돼요. 할인을요. 예, 안전마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점에 안 물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뭐 할인을 어떤 거 할인할 요소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인할 요소. 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쌉니다. 저도 살펴봤던 회사가 건설 회사를 살펴봤을 때 네. 건설 업종에서는 가장 싼 회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변수들이 몇 개 있었죠. 변수들 네. 근데 변수들이 사이즈가 큰가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이거를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고 그 변수가 마이너스 요인인지 플러스 요인인지 봐야죠. 아까 뭐 탄소 포집 기술이나 이런 건 플러스 기술인데 지금 당장 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플러스 시킬 수 없는 것이고.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러시아 노출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조. 네, 1조 대입니다. 네네. 1조 대. 근데 1조 대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현재 이 회사 네네. 그 1년 매출이 이제 7조고 7조니까. 영업이익이 9천억 대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조의 소위 말하는 익스포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주가의 물귀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러시아의 뭐 스위프트나 그런 게 네. 안 풀리진 않을 거잖아요. 뭐 세계 대전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안 풀리지 네. 않는다는 건 나의 가설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네. 항상 보유 편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풀릴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풀려. 근데 4년 후에 풀려. 그럼 어떻게 되죠? 1조가 날라가죠. 아니 뭐 일단 충당금을 쌌거든요. 아, 네. 당장 그 네. 기간 안에 못 받으면 그쵸. 그럼 그게 손실로 되잖아요. 나중에 충당금 환입이 될지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주주로서 고통은 어떻게 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회사는 약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자기네가 큰일 나니까 그쵸.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그렇게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할인을 좀 해줘야죠. 아, 그래서 제가 린스터디에서 왔으니까 네. 린스터디가 좋은 점이 또 제가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거 볼 수 있고 또 이제 주담 전화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담 전화한 거 올려주시는데 네. 그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주담 전화하신 거 올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저번 달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때도 얘기한 게 뭐 모든 은행이 스위프트 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 1Q 22년 1Q 그거 나온 거 보니까 쉽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것 네.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뭐라 그럴까 장애물에 걸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유형까지를 따지면서 가격을 프라이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 될지, 그다음에 이익이 얼마 될지, 그러면 지금 적정가는 얼마인지 이 가격 결정을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셨으니까 좀 힘드시긴 할 텐데 네네.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네.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건설업 관련해서 했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건설업의 향후 좀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네. 정책적으로는 민간 쪽에 건설을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발표했던 것과 같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전망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건설업체 연락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전가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가가 되는 순간에 지금 몰려 있었던 게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런 시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목표 주가가 이제 산정하는 게 항상 좀 어려워가지고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저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EPS 같은 걸로 네. 산정하는 거 봤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PER, PBR, 뭐 절대 가치로는 뭐 DCF 현금 RM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결국에 제일 네. 근본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을지.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익 추정을 그 올해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후년까지도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일단 평균회기가 갈 것이다라는 가정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거에 뭐 평균 PER 배수가 거의 5였다. 지금 3이다. 그러면은 계속 이 3이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즉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느냐 보고 그렇다면 평균 5배를 향해 평균 회귀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도의 마진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데 그 이익의 질이 어떠냐 따지는 거죠. 이익의 질이. 예, 이익의 질이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일회성으로 뭔가 돈을 벌었다 이런 건 다 지우죠. 이런 건 다 지우고 진짜 순수한 본연의 영업에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본연의 영업에서 돈을 버는 것이 다른 부대 비용으로 많이 빠지지 않는지 즉 금융 비용이나 다른 것들로 많이 빠져서 이 그 순이익단에서 툭 떨어지지 않는지 네네.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의 이 격차라는 것은 네.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그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단기 순이익 할 때요. 영업이익에서. 예. 워낙 가진 게 많은 회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에서 내가 돈을 버는지 여부. 네네. 그래서 영업에서 돈을 버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쌀 때 접근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이제 사실 어떤 종목이나 막 되게 전문성이 딱 있는 종목이 딱히 없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공부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지금 예를 들어 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고 10년, 15년 후에 내가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해서 건설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건설 업종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쭉 할 때 쭉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설의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뭐 건설하다 보면 아무래도 플랜트나 토목도 하게 되니까 그런 구조는 어떻고, 우리나라에 어떤 주요한 회사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아파트만 생각했는데 그 뒷면에 이런 게 있네 네네.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업종별로 묶어서 공부를 할 때 쭉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만나게 되거든요. 때가 되면. 네네네. 그때를 위해서 쭉 쌓아놓고 지금 당장 이걸 다 뽑아먹지 않더라도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놓는 거죠. 지적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네. 쌓이고 하면 이게 나중에 그물망으로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이제 화학 관련해서 화학이 어떨 때 화학 플랜트가 이렇게 솟아나고 이런 것들이 네네. 결국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때 우리는 다음번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뭐 정유회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유가가 올랐으니까 화학을 해야 되는데 화학을 보니까 건설을 보니까 야 이런 파이프가 많이 쓰여. 그럼 나 파이프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 네. 실제로 이번에 네. 그랬죠. 네. 파이프 회사가 대박이 났죠. 네네. 세아제강, 네네. 세아제강 지주. 네. 게다가 거기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아. 엄청나게 네. 대박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업황에 대해서 하나 쭉 저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연결되는 것도 조금씩 공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서 나중에 그게 그물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DLENC를 했다면은 다음에는 뭐 GS를 한다든지. 업종을 통틀어서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확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네. 본 게 네, 있으니까. 이것과 비교를 해서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건설업종을 한 번씩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전반을 살펴보고 주요한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회사마다 틀리거든. 그쵸, 아파트만 그쵸. 하는 회사들이 있고 해외 수주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공부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해봤는데 이게 네.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실까요?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예상 매출을 꼭 해야 된다는 그 신념 네. 그런 걸 한 번 더 얻게 된 것 같고, 네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로서 한번 나오셨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보시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얼어 있었는데 네.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은 더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네. 네.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한국사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송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학도가 린스터디가 함께한 국민 애널 프로젝트 10만 금융전사 만들기에는 송정원 우리 학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학생이 나오셔서 같이 건설업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사적인 이야기도 재미나게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